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저희 국내 증시는요, 뉴욕 증시 영향에도 학습효과 덕분인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요, 0.24% 소폭 오르면서 2,45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기관이 1,4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도세가 몰린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볼게요. 0.83% 오르면서 884선까지 올라왔네요. 역시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세인데요. 외국인이 소폭 다시 방향을 틀은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간략하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수요일에는요, 양채동 멘토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힘차게 다양한 멘트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어서 선물 시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잠깐 생략하고 저희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안팎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짚어볼게요. 다음 이슈는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공개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라서 그 발언에 대해서 귀추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바로 이어서 현재 선물 시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39% 내리면서 6,598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0.42% 내린 2,643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는 역시 지금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0.02% 내리면서 89선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반대 지수인 골드는요, 역시 내리고 있습니다. 0.07% 내리면서 1,34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65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세동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인지 좀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그 전에 좀 그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싶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의도된 그 미국의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고 올 한 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이뤄내려면은 인플레이션을 당연시 올려놔야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주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 자체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관세 정책 자체가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어디까지 하나의 가능성이지만은 지금 트럼프 정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이제 금리 인상인데 중국에 대한 압력 행사도 관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지금 당연히 맞겠지만은 정권 임기 내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내포해왔고 이러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뉴스를 보면서 뉴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었다라는 이 가설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멘토님이 말씀이셨는데 두 번째 이슈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네, 파웰 의장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파웰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 FOMC 의장인데 올해 3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금리 결정에 작년 한 해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인 인물이었어요. 금리 인상을 하지 말자, 조금 자제하자, 천천히 하자 이런 인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자,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뉴스입니다. 근데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 경기 과열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게 당연한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은가요?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FOMC 내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화정책 순서상 금리를 인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당연한 순서예요, 지금. 근데 작년 한 해 금리 인상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파웰 의장이 올 한 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임기 내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의도를 내뿜는 것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앞서 본 기사를 조금 연계한다면은 임기 내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위해 미 중간 관세 정책을 통해 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시각을 펼칠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게 하나의 그냥 추측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올라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관세를 좀 건드려서 의도적으로 그죠? 물가를 자극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관세는 이제 수입 관세겠죠. 네. 이제 시청자들 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자면은 수입 관세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럼 올 한 해 자연스러운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오늘 21시 30분에 매월 결정되는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일정을 좀 보시면은 평소와 다르게 예측치가 2.1%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작년 한 해부터 FOMC가 강조하던 2%대 진입이 이번 달부터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번 달부터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2%대 돌파만 한다면은 올 한 해 금리 인상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조금 글로벌 슈퍼스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가설이기는 합니다만 이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좀 얘기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을 좀 벌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파웰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한 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압력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펼치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이제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야 우리 금리 인상 단행하자, 금리 인상하자 이런 식으로 시각 자체를 바꾼 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하나의 추측일 뿐인지 어떻게 보면은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뭐 이렇게 된다 이렇다 하고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네, 이슈가 이슈인 만큼 또 이슈들을 잘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예, 이중관 관세 폭탄은 미국 금리 인상을 위한 재료가 될 것이다. 네, 미중 관세 폭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위한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가이드를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금리가 어떻게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오르는 순서가 될 텐데, 현재 관세 정책과 관련해 갖고 미국이 중국 내 관세를 올린다면은 그 인플레이션 상승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거고 미국의 올 한 해 금리 인상은 쉽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를 가지고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매매 전략을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매매 전략을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개인적으로 조금 유로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오늘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발표가 2%대 진입, 예상치와 동일하게 또 나올 시, 인플레이션 발표가 2.1%에 나올 시 좀 달러의 강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겠고 그럼 유로를 매도적 접근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강한 추세대 자체가 지금 3파동을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추세가 뚫린다면은 오늘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차트 자체가 89.400에 이제 진입을 할 시 그때부터 유로를 매도적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시고 오늘 인플레이션 발표가 2.1% 도달되고 이제 차트가 추세선을 돌파 시 그때부터 매도적 관점으로 천천히 매매하시면은 무난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 FX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좀 이외에 다른 상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 투자 종목이 될까요? 사실 지금 크루드 오일을 조금 집중하고 있긴 한데 어제 이제 러시아, 시리아 관련해갖고 미국 내에서 압력 행사가 굉장한 상승을 요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을 지금 당장스럽게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 위치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64.50 위치에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한 차례 더 볼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평단가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은 64.50까지 접근 시까지 조금 냅두셨으면은 관망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간 관세 정책과 관련해 갖고 굉장히 이제 난이도 있는 매매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하루하루 걸려 갖고 어떤 갑작스러운 멘트라든가 갑작스러운 시황에 따라서 차트가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않는 전략 자체는 그 매매가 불리하게 그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판단하시고 확실한 자신감을 내뿜지 않는다면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는 장도 굉장히 재밌을 듯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세동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타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또 소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보아우 포럼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좀 중국 증시가 재미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일장 시황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등을 도대체 왜 했느냐. 근데 저희가 어제 참 이슈를 참 잘 잡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슈를 왜 잘 잡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보아우 포럼 이슈를 잡지 않았을까. 근데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을 얘기 들었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보시면은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1.66%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런 급등이 정말 오랜만이다. 특히 오랜만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 상해종합지수를 보시면은 그 양봉으로 끝나서 종가 고가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근데 종가 고가로 대부분이 지금 그 고가에서 밀렸던 모습만 주로 많이 보여줬는데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종가 고가를 형성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지수에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익이나 선전 성분지수 근데 어제 좀 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선전 성분지수도 상승을 했지만 가장 약했던 부분은 어제 이제 차이넥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상업화 지수가 좀 소폭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얘기 드렸던 차신주, 1년 미만의 배당을 주지 않는 미배당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항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했었죠. 미국의 보잉사 걸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밀렸다. 왜냐면 이제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밀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아우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해 완화 제스처를 보이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중국이 내놓은 구체적 방안과 중국의 손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중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 기업에 거대 투자금을 유치하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뉴스부터 볼게요. 아무래도 우리 바로 어제죠. 보아우 연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어제 이제 보아우 연설에서 기조연설을 시진핑 주석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이슈를 잡은 게 과연 강하게 갈 것이냐 약하게 갈 것이냐. 근데 약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예측보다 더 약하게 갔습니다. 더 약하게 갔던 부분이 좀 잡혔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좀 피하고 그다음에 체질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멘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와 자동차 그리고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개방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에 관련한 이제 로드맵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얘기했던 어제 그 보아우 포럼 그 장소 바로 그 자리 하이난시를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예측에 나왔던 부분이고, 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서 홍콩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지대를 그쪽에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시장 개방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 시장 개방에 대해 나온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안, 사실 어제 좀 분위기가 사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중국 보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미국 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잘난 체하지 마라, 그런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거 분위기 강하게 가나? 이런 다들 생각하다가 갑자기 뒤에 얘기가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인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풀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들으면 이제 시장 개혁 개방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시장 진입 규제를 일단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환경을 좀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주로 많이 해당되는 얘기들이죠. 그럼 지적재산권. 주로 이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적재산권 침해당하고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좀 있었던 부분을 좀 최대한 막겠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좀 수입을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4가지 방안을 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금융이 개방되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았다. 왜냐면 중국이 금융을 그렇게 쉽게 개방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좀 과감하게 개방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내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해서 적용하고, 이거 순차적으로 좀 확대할 예정인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외자 투자 대안도 지금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좀 전격적으로 시장 개방을 하겠다는데 배경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 개방을 하는 것도 역시나 미국한테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중국이 지금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배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중국이 필요해서죠, 이거. 중국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수입이, 그러니까 내수가 80%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별로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해서 수출 일본도의 정책을 썼다가 내수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내수에 초점 맞춘다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 스스로한테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역전쟁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마침 우리가 이제 수입 일본도, 그러니까 내수 위주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걸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개방하겠다라는 조치 좀 보여주면서,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 건 아니지만 중국이 예전부터 계속 정책을 시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오히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일본을 개방하겠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부분은 좀 특히 위안화 환율 부분은 좀 개방하지 환시장만큼은 좀 개방 안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좀 개방되지 않을까. 배경 자체는 사실 중국이 필요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앞에 이슈가 좀 컸는데,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내용은 별로 얘기 못한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얘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가 몰리는 게 이제 중국의 AI 업계 투자가 몰리고 있는데, 상탄커지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스타트업을 해서 AI 스타트업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유치했어요. 이 유치가 한 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알리바바하고 테마섹, 수닝에서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 대세 산업으로 AI를 지금 보고 있는데, 중국 정책적 기운을 좀 힘에 좀 얻어서 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차적으로 계속 하이테크 부분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I 업계에다가 스타트업, 좀 최대의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상탄커지, 저는 좀 생소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원래 좀 유명한 기업인가요?
뭐 유명한 기업은 당연히 아니죠. 스타트업 회사긴 한데, 근데 그 전에 한번 투자 유치를 크게 했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또 AI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요. 근데 이제 중국 특유의 이 숫자하고 중국 약간 공산 국가들이 원래 숫자하고 IT에 좀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AI 분야로 빠르게 진출했는데, 이 빠르게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력 자체를 좀 많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중국 내에서만 이 상탄커지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퀄컴하고 혼다 같은 회사들하고 이미 제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특히 AI 기술로 지금 제휴가 돼 있고요. 중국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 한 37.9% 정도 급증한 상태고요. 전체 시장 규모는 95억 위안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막 이렇게 시장에 AI에 집중되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특허는 지금 전 세계 1위인 그런,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로봇 관련해서 특허도 1위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제 이쪽 AI 분야는 좀 중국이 상당히 좀, 많이 치고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중국 굴지의 기업들이 이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라던가 뭐 수닝그룹 등도 지금 현재 상탄커지에 역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스타트업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상 이미 좀 성장해 있는 그런 AI 기업을 좀 M&A를 통해서 인수를 하던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정책이 좀 이쪽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책에 중국 기업들이 참 말을 잘 듣죠. 예, 근데 뭐 당연히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게 투자에 가장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정책에 잘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중국 자체가 정책 포인트가 중국 국무원이 차세대 AI 발전 구획이라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짰습니다. 그 로드맵은 2020년에 AI를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거고, 2025년에는 산업 선진화를 통해서 경제 구조 자체를 AI를 통해서 AI 및 이제 그런 차세대 기술들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좀 천명을 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고,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국 자체에서 일단 최대한 중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투자를 오히려 지금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요즘 행보가 좀 되게 특이한데,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 자체도 지금 중국의 내부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금 상장 폐지하고 지금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리면서 자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비중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보다 좀 손해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자국 스타트업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6억 달러 정도의 투자 금액을 밝혔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 정책을 통해서 스타트업에 좀 투자 규모를 늘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투자 규모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중국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거는 6억 달러가 투자된 게 그 정부에서 투자한 게 아니에요. 네, 기사 내용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 알리바바나 그 수닝하고 이런 테마섹 이런 데서 투자한 게 한 6억 달러라는 거고요. 당연히 나라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사실 첫 번째 이슈에서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이번에 무역 관세도 좀 인하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첫 번째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이,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사실 적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다지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중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을 또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나쁜 사마리아인이 틀리지 않았다. 아, 나쁜 사마리아인이 틀리지 않았다. 혹시 제 그 가방을 훔쳐보신 건 아니죠? 제가 요즘에 이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과 좀 유사한 가이드인가요? 뭐 당연하죠. 그 장하진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전 세계가 사실 보호무역일 때 가장 성장을 많이 했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보호무역은 뭐냐면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진국의 보호무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맞아요.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은 당연히 그 경제 성장에 상당히 좋은 그런 걸 미친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선진국들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화 초기에는 상당히 보호무역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일 때는요. 예를 들면 일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동차 유명한 기업이 있죠. 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옷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동차로 전환한 다음에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해줘가지고 몇 번이나 망한 걸 다시 살려줘가지고 다시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커온 그런 기업이 토요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막상 살기 좋으니까 이제 자유개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무역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중국 마찬가지로 계속 산업을 보호해 오다가 이제 경쟁력이 됐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인 겁니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바로 개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유망 기업은 일단 그 최근에 중국의 이제 백색가전에 열풍을 불고 있는 기업인데요. 칭따오 하이어라는 기업입니다. 칭따오 하이어. 칭따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칭따오 생각이 안 나시나요? 칭따오 맥주가 생각나죠. 네, 칭따오 맥주가 생각나죠. 네. 네, 칭따오 하이어라는 기업은 이제 칭따오 하면 생각나는 거에서 이걸 이제 그런 이미지 자체 아예 바꿀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가져온 기업이고요. 그다음 무슨 얘기냐면 칭따오 하이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상 지금 가전에서 중국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탑인 회사죠. 탑인 회사. 최근에 이제 칭따오 하이어 같은 경우가 LG전자하고 비슷한 전략을 좀 취하고 있어요. 에어컨하고 세탁기에 좀 두드러진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2017년에 지금 순이익 69억 위안,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한 수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월 25일 이후에 좀 실적 발표가 할 거예요. 실적 발표 하면 지금 주가가 뜰 건데, 그 전에 좀 주가는 밀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010년 6월에 이제 지 가전사업부를 인수했는데, 이쪽에서도 매출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지금 LG전자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LG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LG전자 주요 전략이 시그니처 모델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모방한, 칭따오하이어 어떻게 모방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방했어요. 실제로 자기들 모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칼사디라는 그 모델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LG의 뭐 시그니처 모델하고 약간 똑같은 전략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율이 높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중국의 1선 도시, 2선 도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가전제품이 잘 퍼져 있어요. 근데 3선, 4선 도시에는 가전제품이 좀 많이 퍼져 있지 않는데 이쪽 부분의 판매 루트 요즘 계속 개척하고 있다. 1선, 2선, 3선, 4선 도대체 도시가 어떻게 되냐? 1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베이징, 상해 이런 데가 1선이고요. 그 뒤에 이제 텐진 뭐 이런 데가 2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그런 도시들이 한 3선, 4선 정도 되는데 그 우리가 잘 못 들어본 도시의 인구가 한 100만에서 500만 돼요. 그 중국은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쪽에만 좀 잘 루트를 공략해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칭따오하이어인데요. 칭따오하이어 같은 경우가 지금 고가를 한번 찍고요. 그 전 고가가 있습니다. 있기는 고가를 찍고 지금 꾸준하게 계속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 정도 하락 추세에서 상당히 이 부분 지지라인이 상당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지지라인에 지금 마침 왔습니다. 마침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또 이 글로벌 슈퍼스타에게 칭따오하이어를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주가가 딱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어제 지금 상승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차 눌림목
이후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주요 이평선은 다 하회했습니다만은 이 주요 이평선 하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눌림목을 상당히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좀 감안하면 상당히 좋을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의 미세먼지 물론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안 줄었는데 중국 미세먼지만 줄었다고 해요. 강력하게 중국 정부에서 제재 조치를 해가지고 줄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중국의 그 공기청정기나 이런 게 더 많이 팔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겠어요? 당연히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릴 겁니다. 그 에어컨 공기청정기도 요즘에 다 같이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금 성수기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수기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 눌림목 구간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7.800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없어요. 손절가는 15.739, 6,500가는 21.260, 정고점입니다. 21.260. 그 다음 2,500가는 역사적 고점이 23 이하에서 우리가 좀 2,500가까지 보시면 가장 좋은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중국 가전업체인 칭다오 하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글로벌 슈퍼스탁의 세 번째 시간이죠. 암호화폐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네,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주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세 흐름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흐름 네. 도와주세요. 네, 비트 기준 9시 시세 기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또 하락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도 여전히 8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700만 원 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에이다도 어제와 비슷한 168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시에서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다 하락장의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지금 여전히 소폭 상승을 했고요. 퀀텀 같은 경우는 9시에는 14,000원대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과 비트코인 캐시도 크게 변동 없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 순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시나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트론 그리고 3위가 에이다, 4위가 이오스인데요. 5위가 이제 이더리움이 다시 차지를 했고 스톰이 6위를 차지하면서 좀 엎치락뒤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거래량 순위 1위로 올라왔는데요. 거래량이 하루하루 좀 큰 폭으로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짚어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코인 이슈는요. 지난 9일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이용하게 된 배경과 해외 사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페이스북의 임원과 지금 골드만삭스의 간부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이서구 전 카카오 대표까지 정보기술 및 금융업체들의 인재들이 암호화폐 기업으로 속속 몰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공격적인 인재 영업을 통해서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겠다는 강한 포부를 증명해 보였는데요. 이로써 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정치 선거 자금 후원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는 이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지난 9일이었죠.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나선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인데요. 그가 이제 암호화폐 후원을 실제적으로 이제 좀 후원을 받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방선거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암호화폐 후원을 받을 것이며 후원의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자들이 이름을 밝히거나 혹은 익명으로 기부를 한다면 거기서 이제 사이트를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암호화폐로 받은 후원금은 바로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을 함으로써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좀 잠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선관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제출을 필요한 자료를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전 최고위원이 왜 하필이면 이 선거 자금을 암호화폐로 마련하겠다고 한 걸까요? 이게 좀 불법 여부는 아니죠? 네, 아니고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를 갖고 이제 최초로 약간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데 좀 어떤 정치적 이슈 몰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의 취지 이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로 했는데요. 암호화폐 지금은 이제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고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것도 만약에 후원을 암호화폐로 한다면 처리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원래 기부한 만큼 선거자금 같은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암호화폐로 기부를 한다면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애매한 점들을 본인이 먼저 이제 시행함으로써 좀 해결해 나가고 싶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든지 암호화폐 좀 실용적으로 투자자 직접 개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약간 젊은 층들을 공략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도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우리 젊은 층들이 좀 더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20, 30대 분들이 좀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40, 50대 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젊은 층에 또 좋지만 이제 암호화폐 상용화의 길을 어떤 제시를 먼저 선두에 나서서 그래도 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우리 암호화폐 후원금 모금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이 먼저 실행이 됐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나요? 이미 미국과 스웨덴 등지에서 이제 선거 자금을 받아서 이루어졌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2월에 이제 오스틴 피터슨 미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선거 후원 자금으로 0.284 비트코인, 당시 488만 원이었는데 제일 최다 암호화폐 큰 금액의 후원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였던 이제 브라이언 포드가 암호화폐로 정치 자금을 모집했고 스웨덴 정치인 마티아스 순딘도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은 선례가 존재하는데요. 당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암호화폐 모금은 선거 캠페인과 암호화폐 중개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후원자가 이제 선거 캠페인 사이트에 개인정보 암호화폐 입금 내용을 기록을 해서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요. 후보자는 이제 중개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환전하고 이를 선거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캠페인 측이 이제 이후에 현물과 현금을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익명성 때문에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선거 자금 후원으로 쓰여졌고요. 이런 후원금 납부와 기부에 대한 아직은 명확한 입장을 미국의 선거위원회라든지 연방선거위원회는 아직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실시는 되고 있지만 이렇다 뚜렷한 아직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는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태우 전 최고위원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좀 반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정치인 후원 좀 해보셨나요? 우리 선주 멘토님은? 네. 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네. 네. 일단 오늘 언급한 그 이태우 전 최고위원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맞으신 분들이라면은 후원을 네네. 한다면 암호화폐 이렇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 아무래도. 번쯤 이렇게 좀 도전을 해보는 분들이 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변 사람들과 뭐 그런 의논을 하면서 또 반응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런 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상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건 좀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다들 좀 정치적인 열의가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매 전략 잘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 오늘의 가이드는 이번 봄에는 벚꽃을 또 못 보셨나요?입니다. 이번 봄에도 벚꽃을 못 보셨나요? 너무 가슴을 후벼 파는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참 올해는 벚꽃 구경 좀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미세먼지나 날씨가 춥다, 또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개한 벚꽃을 좀 못 보고 이제 좀 보이긴 보이지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벚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이드 한 줄평 남겨봤습니다. 뭐 두 번째 이슈에서도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이 발빠르게 또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뭐 이태우 전 최고위원의 그 뭐 발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아직 규제와 혼란이 있는 이 규제가 명확하지 않는 이 시장에서 먼저 생각을 실천을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벚꽃의 예를 들어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 암호화폐 시장 좀 도전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번 봄에도 벚꽃을 못 보셨더라도 다음 봄에는 또 벚꽃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내년에도 이번 올해처럼 한다면은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잘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시간이 계속 모자라서 이제 퀀텀의 기술적 특징을 하다가 또 이게 끊어졌었는데요. 자, 기업적 분석까지 좀 마치고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퀀텀은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좀 기술적 장점들을 좀 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의 EVM, 그 비트코인의 UTXO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좀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토큰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UTXO라는 기술이. 그리고 또 트랜잭션의 정합성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이 거래를 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런 보안의 안정성이 높고 또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이더리움과 같이 좀 호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다른 코인들과 이런 연계가 안 되는데 이더리움은 가상 머신 EVM을 모델을 사용을 하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계약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있게 다른 코인들과도 이렇게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EVM과 비트코인의 UTXO를 합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이제 블록체인 위에 다른 프로그램 DApp이라고 해서 분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다른 프로그램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특징을 퀀텀 블록체인 위에서도 다른 프로그램, 분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금융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임 등 여러 분야에 이제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의료 분야의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메디블록, 문화 콘텐츠 관련 암호화폐 잉크라든지, 뭐 에너지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고 등이 대표적인 DApp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을 퀀텀에서 하고 있고요. 26개인데 이제 점차 늘려서 확장을 해서 300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하면은 호환성이 아까 제가 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퀀텀이 서로 다른 기술의 장점만을 조합하는 동시에 호환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이제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래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계좌 모델과는 호환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퀀텀은 이제 결제를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UTXO 모델을 이더리움의 자기 강제적 스마트 컨트랙트 일부로 이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호환성이 극대화되면서 마스터 컨트랙트,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하는 신개념인 이 마스터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 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안에서의 온체인 데이터들을 합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퀀텀에 대해서 우리 손주 멘토님의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손주 멘토님, 오늘도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